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4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6강의 주제는 교재 제6편 재무행정론의 제2장 예산의 기초이론입니다.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무엇일까요? 예산의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입니다. 예산입니다. 하나의 계획표죠. 계획표인데 정부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은 일정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법률은 아닌데요. 상당한 그 예산 관련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그 확정된 예산안은요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그 예정표로서의 예산은 이제 크게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외로는요 기금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표에 보시면요 세입 세출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입 세출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세입은 뭐냐면요 세입과 예산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입과 세출이라는 개념은요 정부의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고 하고요 정부의 모든 지출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정표고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세입과 세출에는 다양한 그 형태가 있습니다. 교재에 나왔듯이요. 세입에는 우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세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 수입에는 경상세외 수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주식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경상 세외 수입에는 재산 수입, 경상 이전 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관유물 매각대 이런 다양한 수입원들이 있고요. 자, 세출은 이제 다양한 분야별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능별로 국방이냐, 외교냐, 치안이냐, 경제개발이냐, 사회복지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산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하나의 예정표인데요. 이 예산을 형식적 의미와 또 실질적 의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형식적 예산이라는 것은 그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그런 예산안을 형식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재정민주주의의 형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의 1회계연도 단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편성된 예정표 이것을 실질적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는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산은 이제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로 구성되고요. 예산 외로는 기금이 있고요. 세입 세출 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입 세출 외라는 것은 이 세입 세출에 계상되지 않고서 정부가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통합된 정부 장부에 올라가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정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요, 예산에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상되지 않는, 즉 세입 세출의 외로 존재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은요, 원칙적으로 모두 예산의 계상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의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이 재정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일부 융통성을 위해서 이제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물 출자라든가 전대차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외로 진행되는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은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에게는 이제 주로 이제 국세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공공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되는 그런 예산이 일반 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회계는 이제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이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그 세출을 충당하고자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그 재정투용자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이제 공공기금 관리 기금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특별회계는 두 가지 형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예가 이 특별회계는요, 특정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정부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4대 정부 기업이 있습니다. 우편 사업, 그다음에 우체국 예금 사업, 그다음에 양국 관리 사업, 그다음에 조달 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특별한 사업들이고요. 정부 기관으로서 부처 형태로서 직접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수익과 지출이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수익과 지출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책임기관 운영이 이제 특별한 사업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기관 운영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현재 5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5대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연결하는 겁니다. 원래 정부 회계는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특별 회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13개의 보통 이런 것들은 목적세로 많이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 특별세는 이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입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제 석유사업 부담금 의 이제 융자지원 회수, 그러니까 석유사업 부담금하고요, 융자지원 회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세입을 삼아서 여기다가 운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목적세라든가 부담금, 융자금 이런 것 회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특정한 목적의 사업에다가 쓰도록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13개의 특별회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특별회계 구조 정확히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요, 각 그 중앙관서들이
칸막이식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데하고 수입을 통합하지도 않고요. 거기서 그 나온 수입은 특정 정해진 자기 소관의 특별회계 지출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들의 어떤 이 예산 확보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그 일반 회계에 비해서 그 회계 운영상의 특례들이 많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할 사안이고요. 그런 특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융통성 있게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회계들이 남발되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정의 통일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제 이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통해서 이 특별회계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 그 심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각종 특별회계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재심사해 가지고 관리해 나간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회계 다음으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이 기금입니다. 기금이라는 건 이제 펀드인데요. 정부가 하나의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하나의 그 대규모의 사업 자금을 기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말로 이제 그 정부의 숨겨진 돈, 좀 쌈짓돈이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기금은 과거에는 그 예산 외라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그 국회 심의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문제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정부 예산 규모보다 크게 이렇게 운영되는 기금을 방만하게 방치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기금관리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이것을 통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 기본법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국가재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국가재정법은요, 예산과 기금을 통합해서 적용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회계법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이 통합해가지고 국가재정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금은요, 각 중앙정부들이 아주 그 서로 나서가지고 설치를 하는 바람에 한때 한 100개가 넘기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너무 남발되면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통폐합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도요, 인정 기획재정부 장관의 그 심사를 받도록,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기금에 대한 통폐합 작업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 이런 구조로 예산과 예산외의 구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예산 결정 이론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한 해 예산을 얼마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어떻게 누구에게 배분할 것이냐, 그 원리는 뭐냐, 기준은 뭐냐, 라고 따지는 것이 예산 결정 이론이죠. 그것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뭐냐라는 것을 찾아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알렌 쉬크가 주장을 했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통제에서 관리, 위에서 기획에서요. 그 다음에 감축으로, 그 다음에 참여,
뭐 이렇게 왔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의회민주주의 체제, 근대 시민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 재정권을 국왕으로부터 의회가 빼앗아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빼앗아서 의회가 장악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행정부가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합법성 통제 이런 것을 초점을 맞췄던 것이 통제적 관점이죠. 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통제적 관점으로 진행되니까 예산은 규모는 커지는데 행정부가 그 모든 예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갖고서 사용하는데 의회가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그런 그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이제 관리적 측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품목별 예산제, 품목 중심이고요. 이거는 성과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향 관점에서 그 1950년대 이후에는요 기획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이것은 그 민간에 있어서 이 체제 분석이라든가 관리 분석 또는 이제 과학적 관리 분석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것이 정부부문에 도입돼서 이런 예산에 대한 기획적 관점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정부의 그 사업 계획들 플래닝하고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둔 것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더 건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신호등 체계를 개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을 더 시킬 수도 교통 관련된 교육을 더 시킬 수도 있고요. 다양한 대안들이 있거든요. 각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대안들의 어떤 그 체계적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분석 기법들 해서 어떤 그 정책과 예산을 결합시켜 나가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정책 기획하고 예산을 통합시켜 나가는 통합적 관점 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는 것이 기획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감축은요 구조조정입니다. 한마디로 보세요. 정부의 예산과 인력 이것을 어떻게 하면 축소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 관점이거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대비비고요. 일몰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어떤 그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예산에 대해서 여러 그 시민 사회 이런 쪽에서의 참여를 강조한 참여적인 시민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것이 참여적 관점입니다. 예산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쭉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왔어요.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경제적 효과를 가장 더 발휘할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배분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희소성 때문에 예산 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결국 선택이라는 게 경제적 선택인데 물론 이제 경제적 선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 결합이 되는 게 이제 정부 예산이죠. 그랬을 때 결국 희소성의 문제단 말이죠. 이 희소성의 문제하고 예산하고의 예산 형태가 어떤 관련성을 갖느냐 하는 것을 분석한 사람이 앨런 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앨런식은 예산 분야에서 아주 대가고요. 예산 관점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이라든가 이런 희소성과 예산 행태의 분석 이런 것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시험에도 이미 그 앨런식의 희소성 문제는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된 바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앨런식은 희소성의 문제를요. 그러니까 자원의 부족이죠. 부족한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눴어요. 완화된 희소성의 상태, 그 다음에 만성적이냐, 또 급성이냐, 총체적 희소성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완화된 희소성이 보통 이제 서구 사회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그 희소성의 정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규 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둬가지고 이 PPP에서 같은 그런 그 합리적 예산 기법을 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합리적 예산 기법이라는 건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들이 뭐냐 라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감축은요, 기존 사업들,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기존 사업도 새로운 사업과 같은 맥락에다 두고요. 같은 선상에 넣는 겁니다. 기존 사업이다, 새로운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쭉 놓고서 야, 우리가 지금 돈이 희소 재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적 희소성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게 만성적 희소성 상태입니다. 여기는 완화된 희소성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만성적 희소성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재정을 많이 이렇게 예를 들고요. 한국의 재정은 만성적 희소성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이고 신규 사업이고 같은 맥락에다 두고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의 상태에서 재원 배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따져보자라는 것이 지금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 희소성은요, 어떻게 보면 그 재정 위기 상태입니다. 재정 위기. 재정 적자가 너무 심화되고 그래서 이것은 긴축 재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이런 상태가 급성 희소성이고요. 총체적 희소성은 보통 이제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건 회계도 굉장히 허위적이고요. 굉장히 그 재정 체계가 굉장히 부실한 이런 상태가 총체적 희소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급성 희소성은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급성 희소성의 상태는. 특히 급성 희소성은 이 관리 측면에다 맞춰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의 지출을 최소화시키는 감축 지향, 그러니까 관리 지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체적 희소성은 여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루어져야지 재정의 어떤 그 합법성 통제부터 근간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희소성과 어떤 그 예산에 대한 관점의 전환, 이렇게 관련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에 관한 이론은 총체주의하고 점중주의로 나눌 수 있어요. 총체주의는 예산 결정 모형으로서요,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합리 모형과 관련되고요. 점중주의는 점중 모형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총체주의라는 것은 예산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계의 원리거든요. 시장 경제의 원리에서는요, 한계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소비자는 한계 효용의 원리입니다. MU하고요. 소비의 제품이 두 개가 있을 때요. MUX라는 거하고 MUY 두 개의 제품이 있을 때 한계 효용의 비율은 PY와 PX. 그러니까 각 제품의 가격 비율과 소비자가 느끼는 한계 효용의 비율이 일치하는 점에서 소비자가 이루어질 때 효용이 극대화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생산자는 MR이 MCU와 같은 점에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할 때 이윤 극대화가 발생한다. 이것이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른 그 가장 효율적 자원 배분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그러면은 예산도 이렇게 합리 모형에 의해서 이런 예산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총체주의입니다. 예. 이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예산 과정이 이런 한계의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의 어떤 이념형으로서 이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런 합리 모형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루이스 같은 학자고요. 루이스가 주장한 대체 예산 제도는 어떤 예산의 상대적 가치라든가 한계적 분석, 상대적 효과성 이런 분석 틀을 이용해서 예산 이론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이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은요, 예산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끌어내려는 탄원자가 아니라 치밀한 정책 분석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또 알렌 시익이 주장했던 체제 예산 제도도 상당히 중요한 합리 모형이에요. 이 체제 예산 제도는 이 점중주의가 주장하는 과정 모형하고 다른 거예요. 과정 모형. 예, 체제 예산은 결과 지향이라는 거예요. 성과 지향이고 과정 모형은 이건 투입 지향입니다. 이 체제 지향은 기존의 이 과정 모형하고 상당히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체제 모형은 우선 목표와 대안을 분석하는 거예요. 대안 간의 이 체계적 목표와 대안 그리고 이 대안이 또 목표면은 서브 대안으로 이렇게 쭉 목표와 대안의 수단이죠. 수단의 연속적 관계를 쭉 분석을 해서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을 선택해 나가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체제 예산이죠. 근데 과정 모형은요, 예산이라는 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흥정과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런 목표와 수단의 합리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정 모형이에요. 즉 점중 모형은 여기에 입각하고 있는 거죠. 예, 윌답스키가 주장한 이 점중주의가 대표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총체주의하고 점중주의의 어떤 대립된 관점은 상당히 하나의 이념형으로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이 총체주의가 적용되느냐, 이 점중주의가 적용될 거냐가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점중주의라는 건 예산이라는 거는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소폭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보통 이제 예산의 한 10% 내외의 상승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특별회계라든가 뭐 특히 기금 이런 쪽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어떤 목적세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돼 가지고요.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요. 점중주의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합리 모형을 지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산이 이것은 사업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 세입과 세출이 달라지는 상당히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쪽은 합리 모형을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구조가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라든가 기금 그다음에 어떤 그 특수 구조가 많이 설정이 돼 가지고 칸막이식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고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강한 이런 결합지출적 성격이죠. 이런 것이 강할 때는 합리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전반적으로 일반 회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이루어지는 즉 다원주의 모형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 회계 쪽이 강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예. 자, 그 외에도 이제 니스카난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든가 특히 그 다음에 놀드하우스가 주장한 정치적 경기 순환론이라 그래가지고 선거 때마다 선거 전에는 막 돈 푸는 확대 재정했다가 선거 딱 끝나고 나면은 푸른 돈 딱 회수하려는 긴축 재정하는 그런 선거와 예산의 재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모형 이런 것이 이제 공공선택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킹던과 루빈의 다중합리성 모형이라든가 사이먼의 어떤 조직과정 모형 이런 것들이 다 예산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고 어떤 참여자들이 어떤 부분에 예산의 결정 과정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협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결정이 되는가 하는 어떤 과정 중심의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예산의 원칙이거든요.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심의, 의결, 집행, 회계검사 전 과정에서 예산이 지켜야 될 하나의 원칙인데요. 이것은 재정민주주의 확립 과정에서 특히 영국에서 국왕으로부터의 재정권을 탈취해서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켜야 될 기본 원칙으로 확립이 된 것입니다. 노이마르크가 확립한 이 전통적 예산 원칙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것 몇 가지만 포인트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헷갈리는 것이요. 이 통일성의 원칙하고 완전성의 원칙이거든요. 예, 통일성이라는 거는 non-affection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affection. 그러니까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관하게 관계없다라는 것이 통일성의 원칙이고 그래서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은 연결되지 않고 세입은 다 국고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필요한 항목에 그냥 다 편성을 해가지고 지출하면 된다라는 것이 통일성의 원칙이고요.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을 다 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모든 수입을 계상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징세비라든가 일정한 비용과 같은 것들을 빼놓고 순세입만 이렇게 예산에 올려서는 안 된다
된다라는 어떤 그 국가 수지에 있어서 전체를 다 포괄해야 된다라는 것이 완전성의 원칙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 예외로서 이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하는 것이 이제 목적세입니다.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성의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이제 기금이나 현물출자, 전대차관, 순계예산 이런 것이에요. 전대차관, 순계예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규제에 나왔듯이 전대차관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외국 정부라든가 국제 세계은행 뭐 이런 기관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와서 자기가 이제 정부가 돈을 빌려오는 건데요. 돈을 빌려올 때는 자기가 직접 차주이긴 하지만 실제로 돈을 자기가 쓰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민간의 기업이라든가 은행 이런 쪽에다가 빌려주기 위해서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정부가 돈을 빌려와서 다시 기업이나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대한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예산이 뭐 한 해 예산이 뭐 400조다, 뭐 380조다, 뭐 이렇게 신문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이 전대차관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려와서 민간에다 돈을 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상 정부가 민간에다가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공적 자금의 성격을 상당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다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계 예산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 시험에 아주 나왔을 때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순계 예산하고요, 예산 순계하고 다른 겁니다. 이 개념을 상당히 이 수험생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 순계 예산은 총계 예산과 관련 개념이에요. 총계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에다가 총세입과 총세출을 다 계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필요경비, 징수경비 같은 거를 뺀 것이 순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 순계 예산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산 총계라는 거는 이 예산 순계는 예산 총계와 관련되거든요. 헷갈리죠? 예산 총계라는 거는 그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이 3자가 상호 전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기금들 종류 안에서도 전출입이 가능하고요. 특별 회계들 사이에서도 전출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전출입이 됐는데 얘가 얘한테 일반 회계가 특별 회계한테 일반 기금한테 돈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금하고 특별 회계가 이 전출입을 허용해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요. 결국 이런 겁니다. 특별 회계라든가 기금에서 돈을 쓰다가 부족하잖아요. 적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일반 회계에서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 회계에서 돈을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회계 예산에서 얼마로 잡혔는데 기금에서도 또 쓰니까 양쪽에다가 돈이 잡히는 거예요. 양쪽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부풀려지거든요. 전체 예산은. 그래서 그것을 뺀 거, 즉 전출입 부분을 뺀 거, 중복 부분을 뺀 거, 이것이 예산 순계입니다. 그러니까 순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산 완전성의 원칙에 모든 수입을 계상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순계는
완전성 원칙에 대한 예가 아닙니다. 이걸 많이 헷갈려해요. 예, 이 개념 순계 예산과 예산 순계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산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그 명확성이라는 것이 있으나 명확성의 원칙. 예, 이 명확성 원칙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모든 그 세세한 항목들이 어떤 그 목적이라든가 용도, 비목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설정되고 구체적으로 설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심의 과정에서 확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전체를 뭉뚱그린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만들어서 편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예외 사회가 이제 도급 경비입니다. 도급 경비. 경비하고 지금 이 도급 경비는 그 지방재정법에서 지금 규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가재정법에서는 이 도급 경비가 통합이 됐어요. 관서 운영비로요. 예. 예, 관서 운영비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외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사실상 뭉탱이 돈을 1년간 운영비 얼마 이렇게 1년간 운영비 뭐 150억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기관장이 알아서 그 돈을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쓰고서 나중에 이제 정산하는 이런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뭉탱이 돈을 한 특정한 곳에다 주는 겁니다. 상당히 명확하지 않은 예산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외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요. 수입 대체 경비라는 개념이에요. 이 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이제 수입 대체 경비가 있습니다. 수입 대체 경비라는 건요. 개념에서 보면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를 수입 대체 경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상당히 말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재정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어떤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한 수입이 이제 발생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예산을 수입이 예산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예, 또 늘어날 것을 예상되는 거죠. 이 수입 대체 경비라는 거는 수입이 이럴 거로 예상이 됐어요. 수입 부분이. 수입이 예를 들어서 50억일 거로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더 늘어나 버렸어요. 한 60억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초과 수입이거든요. 이 초과 수입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국고에다 보내지 말고 여기에 이 수입의 사용에다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그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다가 지출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수입 대체경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권 발급을 해준다. 여권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여권 수수료 수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20억 발생할 거를 예상했는데 초과 수입이 발생해서 5억이 더 초과 수입이 발생했다. 그래서 25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5억 정도의 초과 수입은 여권 발행 사업 자체에다가 써도 된다. 그건 예산에 계산이 되지 않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 대체 경비는 완전성 원칙, 통일성의 원칙에 예외가 됩니다. 또 현물출자도 마찬가지예요. 현물출자도 정부가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이게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대차관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또 정부가 이 출연금을 지원해 가지고 연구개발 사업을 해서 그 성과물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특허료라든가 이런 것을 얻은 경우에 그 대가는 예산 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산의 원칙들은요, 그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그 다음에 민주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원칙들입니다. 그러나 재정 운영의 어떤 그 융통성, 효율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예외를 설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요. 자, 이런 그 전통적 예산 원칙에 대해서 현대적 예산 원칙으로 행정국가적 예산 원칙들이 쭉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행정부 계획의 원칙, 책임의 원칙, 그 다음에 보고의 원칙 등 다양한 원칙들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총괄 예산과 신임 예산입니다. 이 행정부 재량의 원칙이거든요. 이제 행정부 예산 편성이 되면서 굉장히 그 재량권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괄 예산과 신임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 총괄예산, 신임예산은요, 어떻게 보면 이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합니다. 총괄예산이라는 거는 의회가 이 행정부에다가 어떤 구체적인 비목들을 정하지 않고 이 뭉탱이 돈을 그 예산으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신임 예산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예, 특히 전시라든가 이럴 때 신임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행정 국가 시대 때 이 적용이 되는 현대적 예산 원칙들은요, 그 행정부의 재량권에다가 초점을 맞춘 신축적인 예산의 원칙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산의 기본 원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